안녕하세요, 북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상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 조선 후기 때 이제 상업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이 증대되면서 이때 이제 이 농업 생산이 증대되면서 잉여 생산물과 잉여 물자들이 이제 잉여 인력들이 형성이 되죠. 그 과정에서 수고음이나 상업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장시가 발달되고 포구 사업이 발달, 사상 도구 성장 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도성에서는 시장과 남정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을 이제 금난 정권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금난 정권이 나중에 이제 유명무실화되니까 나중에 통공 정책을 실시해서 이 유기지를 제한 금난 정권을 다 폐지하죠. 이게 유명한 신해통공인데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조선 후기 때 이제 교환 경제가 변화하면서 지방에서 장시가 이제 발달돼요. 장시에 대한 기록은 조선 전기 때 나와요. 15세기 때 그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 이거는 이제 연작 상경을 통해서 잉여 생산물 많이 늘어나니까 그 잉여 생산물 교환하고 처분하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장시가 형성됐는데 자, 예전에 고려시대 때 살펴본 것처럼 고려시대 도 장시가 있었죠. 시장이. 근데 이게 장시나 시장 같은 경우에 고려시대 장시 시장은 특징이 뭐냐면 좀 약간 인위적으로 만드는 시장이에요. 그래갖고 대개 보면 시전이나 아니면 주요 그 요충지, 그 군현의 그런 요충지에 인위, 간이 이제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시장적 성격이 강하고 그다음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15세기 정도 말에 등장했던 그 조선시대 장시는 뭐냐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었고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상당히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큰 영향을 줬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려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자 하여튼 조선 후기는 대개 이제 그 5일장이 이제 들었죠. 그리고 지방마다 좀 약간 뭐 2일이나 7일장이나 3일, 8일장 이런 식으로 했고 하고 나중에는 상설시장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시장과 시장을 연결해 주는 그 사람이 뭐냐면 행상의 일종인 보부상이죠. 자, 이 보부상은 전국 단위의 이제 상인조합을 결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엄격한 규율 밑에서 상행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가 필요할 때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상위 집단이고, 이것 때문에 이들은 여러 가지 또, 그 독점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보부상은 사상이 아니라 간상이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장시에는 여인숙과 음식적을 경영하면서 상품 위탁 판매업, 보관업, 운수업, 금융을 하는 객주나 여각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 객주와 여각은 별 구분 없이 쓰여요. 대부분.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객주와 여각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게 뭐냐면 여각이에요. 여각. 그래서 포구에 보통 여각들이 있고 여각에 거기에 이제 그 있으면서 여러 가지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여각 주인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득이 많아. 그래서 경강상인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막단히 이득을 챙겼고 나중에 19세기 들어가면 이게 여각 주인권이 일종의 거래 대상이 되죠. 양반 세도가들이 그걸 사들이고 이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장씨들은 지역과 지역 사이, 지역 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시장들이 대시장에 흡수되거나 없어져 장시수가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죠. 근데 장시 수가 줄어들지만 그 장시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죠. 장시 규모는 수는 줄어드는 대신에 장시 규모는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장시는 상설시장이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설시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조선 후기 때 이제 시장들이 쭉 나오죠. 뭐 강주의 사평장, 안성의 읍내장, 그 다음에 정주의 읍내장 등등등. 여러분들 이제 지금도
남아있는 말 중에 안성에 이제 관련돼 갖고 안성맞춤 그 말 있죠. 안성에 가보면 모든 물건들이 전국의 물건들이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는 모두 살 수 있다. 그래서 안성맞춤이나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 안성은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에 있는 곳이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장시가 발달한 곳은 되게 어디냐면 육상교통가 그 당시에 발달하지 못했어요. 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 발달하지 못했고 육상교통으로 이렇게 먼 거리를 운반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대개 보면 해상교통로가 발달됐어. 그래서 바닷길이나 강길.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장시가 발달한 곳의 지형적 위치는 강이라든지 바다가 만나는 지역. 대개 어떤 지역이냐면 포구가 있어요. 포구. 포구라는 것은 예전에 그 조원의 중심지였어요. 조창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이 조창에서 세곡을 뭐냐면 보관했던 곳인데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상업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 많은 포구들이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상업 중심장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은진의 강경장, 덕원의 원상장, 창원의 마산포장 등등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포구고 산업도시로 이제 성장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런 포구 사업은 나중에 뭐냐면 점점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쇠퇴한 계기가 됐냐면 일제시대 때 철도가 놓여지죠. 철도가 놓여지면서 이제 대규모 화물도 이제 철도를 통해서 육상교통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해상 해운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포구보다는 강 어귀에 있는 포구보다는 그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그 항구들이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뭐 군산이라든지 우리가 목포라든지 이런 데는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쌀 수탈 지었을 때 유명해잖아요. 그래가지고 포구 사업에서 이제 포구 중심에서 유통의 중심지가 일제시대 넘어가면서 철도나 아니면 그 항만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요 부분이 예전에 공사 통합사회 문제와 관련돼 갖고 나왔거든요. 예, 뭐 역사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나왔으니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포구와 포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상위 집단이 일어나는데 이들 뭐라고 하냐면 되게 선상이죠. 선상. 선상이라는 것은 뱃서자 그러니까 배로 왔다 갔다 하는 상위 집단들만 말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상위 집단이 어떤 상위 집단이면 경강상이에요. 경강상인. 자, 그래서 이 경강상인들은 이제 서울에 소비하는 쌀을 전국적으로 이제 조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상인들이 개성상인 있죠? 개성상인들은 전국에 송방을 차려놓고 이 개성상인 하면 뭘로 유명하죠? 인삼 재배. 예, 인삼을 재배하거나 판매를 하였다. 그 외에도 이 의주상인들은 청나라, 그다음 동네 상인들은 일본과 무역을 해서 부를 축적했고요. 또 서울에서는 그 당시 남대문 밖 칠패시장과 동래 부근의 이현시장에서 이현시장, 그다음 종로시장, 이 3대 시장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서울은 원래 사대문 안에 있었게 보통 한양이죠. 근데 서울의 인구가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원래는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만 명 이렇게 두 배나 세 배나 늘어나. 그러면서 서울의 범위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울이 이제 뭐냐면 그 사대문 뭐냐면 밖에 한 5리나 10리까지도 서울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한성부도 사대문 안에서만 가난했는데 이제는 뭐죠? 10리 안까지는 이제 한양의 범위를 들어가서 그 가난하게 되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시장은 시전상인이죠. 시전. 그렇지만 이 시전상인들 외에 이제 그 시전상과 대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 그 남대문 밖이나 동대문 밖에 칠패나 이현시장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칠패나 이현시장이 등장할 배경은 뭐냐면 이제는 조선후기에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설명했죠 금난 정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시전상인들이 그 각각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갖다 팔죠. 그래서 다른 사상들은 갖다 팔지 못해. 사대문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대문 밖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해. 왜냐면 금난 정권은 한성부가 가난한 지역에서만 들어가 있지. 그 밖에 있는 지역은 통제 못 하는 거야.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패라든지 이어는 서울 바로 앞에 있죠. 남대문이나 동대문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서울이 이제 한양이 점점 커지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성부에서 가난한 지역이 어디까지 확대된다고 했어요? 사대문뿐만 아니라 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심리지역까지 확대돼. 자, 그러니까 이제 유통의 중심지가 이제 서울의 외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향의 누원점, 강주 송파점 등등등 이렇게 이제 뭐냐면 중심지가 바뀌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상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당시 한양으로 들어오는 물자들을 뭐냐면 매점 매석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도매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물가를 조절하고 시장 가격을 조절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통의 경로가 바뀌게 되죠. 그래갖고 예전에는 시전 상인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한양의 상권이 장악됐는데 이제는 사상들, 좀 건강상인들 있죠? 건강상인들 중심에서 외곽 상권이 발달되면서 이들이 물건을 이제 뭐냐면 독점을 하고 한양에 들어오는 물건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시전상인이나 다른 상인들이 와가지고 일종의 물건을 떼와가지고 파는 소매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유통 경로가 발달되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객관식 기출 문제 언급됐던 거고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 시장들이 보이시죠? 예, 그래갖고 위치도 이제 보이는데 자 일단은 이제 뭐 여러 상인들이 이제 보여요. 우주에서 활동했던 상인들 만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성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은 송상. 그 다음에 한양에서 활동했던 상인 경강상인. 그 다음에 동네에서 활동했던 상인 내상.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위치를 좀 볼게요. 거기 보면 개시라는 게 있죠. 개시. 그래서 경원 개시라든지 그다음 회전 개시 이런 개시는 대개 보면 국가에서 인정한 공모역이에요. 합법적인 모역이에요. 이런 그 경원 개시나 해전 개시 같은 것들 국경에서 세워진 개시를 중간 개시 등등 이런 개시들은 뭐 때문에 세워졌냐면 예전에 한번 언급할 때 정묘호란 이후에 청나라가 후금이 명나라하고 싸우는 동안 명나라로부터 생필품 같은 곡물들을 받지 못해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주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뭐 인삼이나 그 다음에 모피라든지 그다음 진주 이런 것들 갖다 파는데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부 조선 정부에 압박을 해갖고 이 국경선 부근에 이런 것들을 세웠죠. 그래서 경원이라든지 해령이라든지 이런 중간 계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청나라 우리나라가 교육을 했고요. 근데 이 계시 무역은 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커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을 팔매하는 그 종류나 그 다음에 양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커터제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팔지 못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 더 많이 사들이고 팔 수 있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계시와 함께 같이 뭐도 일어나냐면 후시도 일어나. 후시는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뭐죠? 일종의 밀무역이에요. 밀무역.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중간 후시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계시가 여는 곳에는 항상 이런 지하 경제의 후시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책문호시가 보이죠? 책문호시. 자, 이 책문호시는 뭐냐? 뭐 때문에 형성됐냐면 이 봉황성은 그 당시 청나라와 조선 간의 실제 국경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청나라가 만주족이 만리정 이남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그 신양 남쪽 지역을 일종 봉금지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봉금지대로.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 신남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주공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주공산 지역이 나중에 누가 들어와요? 조선인이 월경하면서 이 간도란 땅이 형성이 된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대개 보면 이제 사신단이 되게 의주를 거쳐갖고 이 봉황성까지 이제 그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면서 이제 실제 국경선은 어디냐? 봉황성 앞에 그 책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일종 국경선, 국경 그 경비대 정도 되는 세간소 그런 역할을 하는 책문이 있는데 그 책문을 이제 거기에서 간단히 검사받고 심사받고 통과를 돼요. 그래서 이 책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후시가 형성돼. 왜냐면 상인이 여기 갈 때 상인만 가는 게 아니겠죠. 그 뒤에 수행원들이 가잖아요. 예, 호위병도 가고 그들 상당수가 상인들 채워줘요. 예, 상인들이 돌을 막고 이제 돌 뇌물 갖다 바쳐갖고 이제 들어가고 그 한데 그들이 청나라 상인들과 만나서 청문회에 일종의 뭐냐면 밀무역이 형성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단련사라는 사람을 파견해. 하도 여기가 이제 후시가 해갖고 국가가 공인되지 않은 무역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단속을 해야겠다. 근데 단련사조차도 어떻게 뇌물 받고 또 장사를 하게 돼요. 이게 단련사 후시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경원계시에서 뭐 나해령이나 중간계시 각각의 후시들이 형성됐지만 이 후시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합법화 시켜줬고요. 이게 돈 받고 합법화 시키는 방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뭐 평양의 유상도 있고요. 개상의 송상도 있고 등등 여러 상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 부근에, 한양을 올라오는 부근에 그 뭐냐면, 길목에 뭐 송파장이라든지 그 읍내장이라든지 등등등 있죠. 이런 지역들은 되게 개성상인들, 경강상인들이 죽치고 있다가 물건을 독점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자, 상업 그 다음 장 254페이지. 자, 상업이 발달되면서 상인과 점포 중에 시역을 지지 않으면서 시현상의 치금 물종을 사서히 매매한 사상들이 적지 않았다. 그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시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국가가 필요한 물자들을 대신 대주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대주거나 약간 헐값으로 이제 대주는 그런 것들 많은데 특히 이제 조선 후기 때 국가 재정이 빈약하면서 많은 시역들이 부과돼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특권을 얻는데 그런 걸 왜 이제 자기가 의무도 안 하면서 일종의 들어와가지고 서울 안에서 들어와서 그 뭐냐면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 갖다 파는 그런 상인 집단이 등장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난전이라고 해요. 난전.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상업 질서를 물약해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난전이라고 하거든요. 난전은 조선 초기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조선 초기 때 난전의 의미는 조선 동양형이나 이런 것들 좀 속이는 데 한 거지. 조선 후기 때 새로운 상인들이 와가지고 뭐 시장 질서를 물량해? 그런 거 없어. 왜냐하면 15세기까지만 해도 조선 초기 때는 자연 독점 상태였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봤자 그 시장에서 시현상이 빡센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6세기 때부터 조금씩 등장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16세기 때 이제 유민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양난 후에는 이제 뭐냐면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유민들이 많이 발생이 돼. 근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냥 쫓아내면 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16세기 이제 이후로 해서 인재가 끝나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도성의 인구가 증가되고 또 상업 발전에 힘입어서 시현상인의 상권이 유원만큼 이제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자 이게 돈이 된다니까 이제 일단 도성의 인구가 10만에서 한 20만 이렇게 넘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뭐 거의 소비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 물건을 대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뭐냐면 남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훈련도감 군인들이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훈련도감은 군인들은 월급 받았지만 월급이 상당히 적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면포를 팔거나 수공 작품을 이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당연히 시현상인과 달리 그 전환에도 올려놓지 않고 견환이라는 것은 이제 경시서서 관련된 시현상인의 명단을 의미하는 거고 시역도 짊어지지 않는데도 그냥 한양에서 갖다 팔았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했어요. 그냥 눈 감아줬죠. 왜? 괜히 단속했다가 타령료가 더 많을 수 있잖아. 그리고 월급도 많이 줘야 되잖아.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종연간에 국가의 통제를 자주 받게 되자 난전사기가 결정해 또 난전 활동을 또 벌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밖에 도성민들이 상업 활동을 통해서 크고 작든 생계를 도모하고 그 외에도 이제 돈이 되니까 각 간청의 관리, 노비 등등이 이제 가담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이 시천상인들이 자신의 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형성된 것이 뭐냐면 그 금난 정권이죠. 이 금난 정권. 그래서 이 금난 정권이라는 거는 그 시천상인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국역을 짊어지는 대가로 특정 물건에 대한 독점권을 얻는 거야. 그래서 이 금난 정권 성립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되게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조선 전기가 아니라 되게 조선 후기 때로 보고 있어요. 조선 후기 때로. 예. 그래서 처음부터 금난 정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조선 후기 때 등장을 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금난 정권을 두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시장 질서를 이제 바로잡고 그다음에 시전 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일종의 국역을 부담시키면서 재정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려고 했죠.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금난 정권이라는 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주는데 금난 정권의 정의를 이제 정확히 내리면 이 전환이라는 것은 경시서에 관리하는 시점 상인 명단이 있어요. 이 전환에 그 시전상인들, 특정 시전상인들에게 독점권을 이제 독점 상품을 기록을 했는데, 자, 예를 들어갖고 뭐 상전은 뭐 상인들은 비단만 갖다 팔아. 그 다음에 어물전 상인들은 뭐 그다음에 물고기만 갖다 팔아. 이런 식의 이제 이 내용들이 있어. 근데 그 독점권을 이제 받은 독점 상인 집단 외에 물건을 팔지 않고 그냥 뭐냐면 허락받지 않고 파는 상인 집단은 다 총칭해서 뭐라고 하죠? 난전이라고 해요. 난전. 난전. 그래서 이 난전은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상만 생각하는데 이 난전의 개념 안에는 사상뿐만 아니라 수공업자도 이제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전상인들 안에서도 난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물건 외에 자기가 독점권을 받는 물건 외에 다른 상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팔 경우에는 이것도 뭐예요? 시전상이지만 이들도 뭐가 되는 거야? 난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난전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결과 시전상인과 여타 비시정상인 간의 어떤 물종 매매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그 야기가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뭐 시전상인의 사상과의 상권 분쟁, 시전상인 간의 사이에 취급한 물품의 다툼, 시장상인과 수공업자 사이의 판매권 다툼 등등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03년 기출문제. 첫 번째는 난전의 유형은 시장상인과 사상 간의 다툼. 요때 난전은 어떤 사람들이요? 사상들이죠. 두 번째 유형은 시장상인과 취급 물종의 다툼. 요때 난전은 뭘까요? 요거는 뭐냐면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시장상인들이 난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이. 그 다음에 그것이 예전에 이제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죠. 세 번째 유형은 시장상인과 수공업자의 다툼. 요거는 이제 수공업자 중에 일부가 자기 물건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는 그 독립수공업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집단들이. 이때는 난전은 누가 의미할까요? 수공업자. 그래서 사상, 그 다음에 시장상인 중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천상인들, 그 다음에 수공업자.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분류로 크게 이제 난전을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난전의 범위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먼저 이 사상을 보는데 이 사상의 대표적인 상인 집단이 뭐죠? 경강상인이야. 경강상인. 그래서 이 경강상인은 그 당시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팔았던 상인들인데. 이들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유명한 상인 집단이죠. 그리고 이들 중에 여각 주인층이네. 이거 좀 외워두셔야지. 아까쯤에 여각 주인층, 그러니까 여객 주인층이라고 하고 또는 여각 주인층이라고 해요. 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들은 이제 주로 포구에 있으면서 포구의 물류 중심지가 어딘 여각이에요. 여각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주인이라는 건 중개권을 얻는 거거든요. 물품 중개권, 그것을 물품 중개를 얻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여각 주인층이죠. 그래서 이게 그 자체가 권리가 크기 때문에 19세기에 매매 대상이 돼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거기 보면 이제 비사정 몇 페이지 쭉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난전의 유형들이 쭉 나오는데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이런 난전의 분쟁은 시전상인들도 일어나는데 모자전과 상전의 경우 취급 물종에 둘러싸고 분쟁을 야기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래서 모자전상인과 상전상인들이 이걸 둘러싸고 이제 그 자기의 물품을 둘러싸고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몇 페이지에 있냐면 잠깐 264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264페이지 자주 16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모자전 상인 강덕이라는 사람이 이 모자전이라는 건 뭐냐면 청나라의 방한 물자를 이제 모자를 수입하는 시전상인 집단을 이제 모자전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격쟁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이 행차할 때 깽가리 두르면서 자기 의견 억울한 점을 이제 하소연하는 걸 격쟁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했는데 저희 시전은 모자전이죠. 국초에 설립한 시전으로 시안에 들어있습니다. 시안이라는 건 전환을 얘기해요. 경시서에 있는 시전상인들 명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지 독점권도 이제 같이 기술돼 있죠. 그래서 판매한 문화가 쭉 나와 있는데 향이라든지 삼승, 전축, 모자, 침자 여러 종류인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침자야, 침자. 침자는 뭐냐면 바늘을 얘기해요. 바늘. 바늘이 원래는 모자전을 했는데 이 상전상인들이 그걸 몰래 판매하는 거야. 그것도 이제 더 나가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당시 그 평시서의 관리들과 짜고 이 시전대장을 몰래 훔쳐다가 거기에 이제 그 상품 문화 중에 간자가 있는데 간자를 카드 도려내고 우리 시전 문화의 침자를 거치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상전에 있는 그 뭐냐면 글자 중에 있는 그 내용 중에 거기에 간자라는 글자가 있었나 봐요. 그걸 오려내고 거기에다가 그 침자라는 글자를 더 붙여가지고 오려 붙여가지고 이제 종이를 떼어가지고 풀로 붙였다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된 거야. 발각이 돼갖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자, 그래서 이걸 지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모자전도 시천상인이고 그 다음에 상전도 뭐예요? 시천상인 집단이죠. 그런데 이 시천상인 집단 안에서도 뭐죠? 자기의 물건을 독점된 물건 외에도 다른 물건을 팔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야? 난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모자전상인과 상전상인 중에 어느 게 난전이죠? 여기에서 문맥을 볼 때는 상전상인이죠. 상전상인이 시전상인들의 물건을 그냥 몰래 갖다 판 거 아니야. 문서를 공문서를 조작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늘이 각자 자기의 시전상인 의 취급상품의 주장을 상대방 정부에 고소했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예문 있죠. 또 중국산 비단 가게인 선전과 국내산 면주 가게인 면주전 사이에 물종을 둘러싸고 분쟁이 났다. 같은 비단인데 이게 좀 다르죠. 국내산이냐 중국제냐 이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수공업자 중에 독립수공업자도 있었죠. 그래서 그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시전상인들과 독립수공업자의 싸움이 나는데 대표적인 게 철문점. 철문점은 그 시전상인 집단이죠. 시전상인 집단. 그래서 이제 야장사인 중반철. 이건 독립수공업자들 집단이고. 자, 이런 상인들 대표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전과 총장이야. 말총을 돌려. 상전상인들은 시전상인 집단. 총장들은 수공업 집단.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유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참조로 이렇게 이제 등장했던 18세기 때 등장했던 중방철이라든지 총장이라든지 이런 수공업자 집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신해통공 이후에 이들이 이제 독립수공업자 지위를 상실하고 어디에 흡수통합되죠? 상인 물주, 상인 자본의 흡수통합이 돼. 그래서 여기 통제를 받게 되죠. 이것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된 거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정부는 난전의 선행을 막고 시천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난전을 금하는 금난 정권을 확립했다.
처음에는 형조와 한성부의 금제조 남조 항목이 신설되었다. 이때 단속된 것은 평시서 시안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사하는 상인들이 사상들이 난전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은 시전상인들이 난전 상인들 체포할 수 없었고 대부분 이제 그 사상들은 누구와 결탁돼 있냐면 그 당시에 군가나 세력가가 결탁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시전상인들이 고발 없이도 삼법사에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했다. 그러니까 친고죄가 아니라 이제는 인지하면 뭐냐면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도록 바꿨죠. 그런데 이제 시현상인들 이 금난 정권이 이제 그 뒤에 있지만 이 금난 정권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하나가 난전인을 받아들여서 잡아오는 측량권. 그 다음에 그 뭐냐면 난전문을 간해서 압수할 수 있는 속공권. 이렇게 두 가지 권리가 있었는데 자, 이게 난전인을 잡아올 수 있는 창간권은 원래는 한성부가 가난했고 속공권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는 누가 가난하냐면 그걸 한성부의 위임을 받아서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시점상인들이 또 가난해요. 예. 그래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시점상인들이 자기 물건을 갖다 몰래 팔 경우에는 그 상인들 잡아다가 어디에 갖다 하는 거야. 그 당시 이제 간에 갖다 체포해가지고 바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권리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권리는 조선전기에 보이는 난전권과 달랐다. 그러니까 조선전기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조선전기 난전이라는 것은 주로 뭐예요? 동양을 속이는 거야. 근데 이 조선 후기 때 난전은 비시전상인들의 상업활동을 금하는 권리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금난정권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금난정권의 의미는 언제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선 후기 때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비시전계 상인들은 성장에 따라 시전상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나가서 이들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국가 수요에 필요한 물자를 원활하게 공급받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의 금난 정권은 난전의 반발과 이들과 손잡은 세력가들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고 특히 난전의 자본력과 판매력 압도되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래서 난전의 활동을 묵인하는 가운데 시전상의 보호 방침을 완화시켜 나갔다. 그래서 이게 이제 꽃장판이 뭐가 되는 거죠? 신의 통공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난전 상인들이 대부분 이제 상업 어느 정도 뭐냐면 돈이 있는 난전 상인들이 어떤 상인들이냐 경강 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경강 상인 집단은 정경 유착을 통해서 이걸 이제 신의 통공을 해체시키려고 했죠. 이때 이제 그 접근한 대상이 누굴까요? 남인들이죠, 남인들. 그래서 남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주고 대신에 금난 정권 좀 폐지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에는 체제공의 상소에 의해서 그 당시 정조 때 금난 정권 폐지됐죠. 근데 이제 뒤에 남인색 때 몰락을 하죠. 예, 그들이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제 남인들보다는 이제 나중에 19세기 들어가면 노론, 세도가 된 조건에 돈을 줘. 그래서 정경 유착이 됐다. 그러면 그 시천상인들 남인과 유착이 된 반면에 그 당시 시천상인들, 그러니까 사상들이 남인과 유착된 반면에 시천상인들 누가 유착을 할까요? 그 당시에 이제 세력가 서인 세력들과 또 유착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당파와 서로 연결시켜갖고 정치대 자금을 주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깨려고 했다. 정경 유착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금난정권 폐해와 이제 통공발의 이제 당행 보면 자 사상도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인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경강번에선 칠목전, 잔물전, 그다음 간수전 등등 금난정권 영역이 확대되어 나갔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항성부의 그 간할 범위가 어떻게 돼요? 확대되면서 금난정권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 또한 확대돼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금난정권 여러 가지 폐단이 이제 야기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다음 장 이 당시에 이제 사상 도구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들이 외곽에 이제 위치해서 외곽 상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물건을 독점 구매하면서 물가를 조절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이 사상 도구들은 되게 누굴까요? 경강상인이죠. 경강상인들. 그래서 그 결과 서울의 물건은 치솟아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웠다. 자, 이게 이미 금난정권 이전부터 보이기 시작해. 근데 금난정권이 폐지되면서 어떻게 되죠? 더 심해지죠. 그래서 19세기 때는 그것 때문에 무슨 폭동이 일어나요? 쌀값을
갑자기 올리면서 쌀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자, 이해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완화시키고자 영조 연간에 민의 보호 명분으로 시천상인들의 금난조건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제한하고, 그 농민들도 소상인들 소금 상행을 용인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시전 보호 정책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도구, 특히 시전 도구들의 반발로 지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금난정권 이 도구 문제 어떻게 한번 해결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금난정권을 이제 뭐냐면 해결되지 않고 막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도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는 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영세상이나 소세상이나 도시 빈민층들의 어떤 불만을 사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정조 15년에 통공 발매를 하게 돼요. 통공 발매라는 것은 뭘까요? 통공이라는 것은 막힌 곳을 뚫어준다는 거야. 기존에 그는 뭐냐면 규제했던 것을 막힌 곳을 뚫어줬다. 그래서 자유롭게 뭐냐 시장을 개설해서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 통공 발매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해통공이라고 하죠. 신해통공. 신해년에 일어난 통공, 해갖고 신해통공이라고 하고, 이 신해통공을 계기로 유기전을 제외하고, 유기전을 제외한 그 뭐냐면 금난정권을 폐지시키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유로운 상행인을 유도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 도고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하려고 했다. 자, 근데 원래 의도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 도구들이 사상 도구들, 뭐 시전상인들 도구들 다 정경유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 거기에다가 이제 오히려 사상 도구들이 그 예전에도 뭐 도구 행위를 했지만 더 도구 행위를 하죠. 그래서 매점 매석을 통해 물가를 띄우려고,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행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비록 그 신해통공 유기전을 제한했지만 소상인들과 생산자들의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울의 상품 거래를 활발해지면서 물가강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건 목적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부분은. 자, 이런 정책은 이후에도 견지되어 시전상인의 침탈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었다. 특히 경강사상도구 활동을 더 활발해져 허락 없이 어물줄 설치하여 어획물을 대량으로 판매하기 이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나 사상도구의 경우에 우세한 자본력과 광범위한 유통망의 형성에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정부의 통제에 벗어나 있었고, 그만큼 그 교환경제가 발전하면서 정부의 상공업 관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 시장상인의 세태로 말미암아 사상도구의 성장이 더욱 촉진되었다. 자, 한편 사상도구는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물가를 더 안정시켰죠. 예. 그래서 도구를 잡는다는 거는 그냥 단기적인 거고,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상 도구들이 훨씬 더 하게친 거야. 그러면서 이 당시 도시 소상인들과 빈민대에 마찰을 빚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무슨 폭동이 나왔다? 쌀폭동이 나왔다. 예. 그래서 쌀폭동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1833년 동막주의 김재순이 시전상인과 공모하여 쌀값을 안정시키자 도시 소상인과 빈민들이 김재순과 사전상인 누구예요? 쌀을 파는 상인들 얘기하죠. 쌀 공격하여 창고를 불태웠던 것이다. 자, 2000년 신해통공은 자유로운 상행위를 조작하면서 조선국의 교환경제 발달에 가져다 주었다. 다가 통공이 애초에 도구를 단속하기 위해 취해졌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사상도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권을 장악함으로써 도시 상인층의 분함이 도시 빈민의 반발을 초래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영향이죠. 예. 그래서 교환경제 발달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상권에 그렇지만 금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구의 단속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도시 사상 도구들이 더 번성해가지고 빈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의인은 나중에 7차 징수에서 좀 얘기할 텐데, 의인은 일종의 중세적인 어떤 산업 구조가 붕괴됐다는 거야. 중세에서. 왜냐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저기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중세소 상업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죠? 정경유착. 되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경유착적 구조가 붕괴되었다. 뭐 대표적인 게 중세 길드잖아요. 길드도 이제 독점권, 그래서 시장 행정권을 장악해가지고 독점권을 이제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독점권이 파지되고 자유로운 이제 상거래 행위가 이제 이뤄진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처럼 이제 길드 같은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걸 폐지해서 뭐냐면 그 자유 상공 행위를 하게 되고 일본도 비슷한 게 있어요. 에도 시대 때 가바우 나카마가 있어요. 가부 나카마 특정 물건에 대해서 독점을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나중에 천포개혁 때 덴포개혁 때 이제 일시 폐지시키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중세적인 어떤 유통경제체제의 특징이야. 정경 유착을 통해서 독점권을 얻어서 이득을 챙기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 시전상위 집단의 금난 조건이 이걸 보여줄 수 있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 한번 끝냈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료 26번을 잠깐 볼게요. 자, 자료 26번은 그 유명한 최재공의 상소죠. 그래서 이 최재공은 어떤 사람이면 남인세력이야, 남인. 남인은 그 정치세력 갑수당국위에 거의 대부분 몰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영남 남인 쪽에서 이제 형성돼갖고 이제 항반으로 이제 떨어진 계층들이 있는데 상당히 또 이제 일본은 근기남인 해가지고 서울 부근에 살았던 남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최재공이야. 그리고 이제 이들 중에 일부는 정조 때 고용이 됐죠. 고용이 됐던 거는 등용이 됐죠. 그래갖고 뭐 최재공이라든지 정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인데 이 남인들은 그 당시에 누구하고 유착을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사당 계층들과 유착을 했어.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물가도 띄고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 최재공이 뭐냐면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권을 폐지시키자. 그래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듣고 정조가 상소문을 받아들였죠. 그 내용을.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신해통공이야. 이게 유명한 사료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료 내용을 보면 민폐 중에 도구가 가장 큰 문제로서 백성대 혜택을 주기 위해 도구를 허파하는 걸 급합니다. 조정의 난전에 대한 법은 유기전을 하여금 국욕에 응하게 하고 전리라는 건 독점 이익이죠. 독점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근래 민심이 옛날 같지 아니하여 오로지 형식만 따지게 되니 유수 무대배들이 3355 전호를 만들고 일종의 물종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크게는 말이나 배가 신어온 상품을 작게는 머리에 이거나 손에 들고 온 물건을 주요 길목에 싸게 억지로 판매합니다. 그리고 물건 주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난전이 나여 결박하여 형조와 한성부에 잡아가 탈탈 털어 벗겨먹으니 물건 주인들이 믿질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팔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등등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는 이제 극난 정권을 유기전에게 줬는데 나중에는 시전상위 집단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시전상위 집단이 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냐면 물품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물품 양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취급하는 상인들의 종류 또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6주 비전, 6위전만 줬는데 뭐 10개 집단, 10주 비전, 14배 비준, 14개 그 시전 집단 등등등 이게 시전 집단들이 확대돼 나가 금난 정권. 그래서 이제는 정부와 유착해갖고 좀 국격을 짊어지고 나서 개나 소나 이제 시전상위 집단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 혼자 독점하고 분양에 몰래 팔 경우에는 물건을 뺏거나 아니면 값싸게 이제 사들이는 거죠. 거의 이제 반값으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 민폐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평민들 사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사지 않을 수 없는 자는 그 시장을 떠나서는 다른 데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날려 증가합니다. 자, 물건의 기함은 신이 젊었을 때 비교해서 3배나 5배가 되었고 금일에는 심지어 채소나 옹기 등 이제 생필품이죠. 물건에도 전호를 만들어요. 전호라는 건 뭐예요? 그 시전상인 집단들이죠.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시전상인 집단들이 만들어져 마음대로
매매를 못하게 될 정도입니다. 자, 이러한 형상은 오직 도구를 금하지 않은 데서 온 것입니다. 평시소로 하여금 지금부터 30년 이내에 신설된 영세 시전을 모두 확보하고, 이건 뭐야? 유기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확보하라는 거야. 근데 유기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조선전기 때부터 있었던 상인 집단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조선전기 때부터 이건 적어도 임난 이후, 인조 때 형성된 걸 보고 있어요. 인조 때. 예. 자, 하여튼 인조 때 형성된 유기전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형성된 여러 그 시전상인 집단을 확파해라.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전상인 집단을 확파하고, 형조와 한성부의 분파 유기전을 외에는 난전이라여 잡아들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약 잡아들일 경우 반제율로 적용되어 상인들 곧 물종에 함해로 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민생에 먹고 살기 어려운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제율은 뭐예요? 이거는 일종의 이거는 뭐냐, 무고예요, 무고. 무구제로 해갖고 다스리고, 상인들은 물종에 함해라는 것은 이제 적당한 가격으로 해갖고 이익을 챙기는 거야. 뭐냐면 물건값을 올리지 말고 폭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뭐냐면 상소문을 올리니까 정조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신해통공이에요. 참고로 이 신해통공은 그 후에 이제 또 다른 신해통공이 있어요. 이게 1890년 이게 시작된 건데, 그 후에 60년 뒤에 또 하나의 신해통공이 있죠. 이게 철종 때 있었어. 신해년에 있었던 통공정책에서 신해통공 또는 신해허통이라고 하죠. 근데 이 신해통공은 그 앞에 있는 그 정조 때 신해통공과 의미가 달라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서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과거 응시 자격을 응시 자격 제한을 폐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건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서울 금고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고, 요거는 뭐죠? 유기전을 제한 금난정권을 폐지한다. 그 의미가 있죠. 그럼 참고로 유기전이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건 어때요? 유기전이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거는 이거는 제1차 갑오개혁 때요. 제1차 갑오개혁. 유기전 자체가 해체된 건 언제 때죠? 나중에 이건 좀 뒤에 2차 갑오개혁 때요. 2차 갑오개혁. 예. 자, 이건 근현대사 할 때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30번을 이제 볼게요. 자료 30번. 자, 자료 30번은 아까 아침에 이제 언급했던 뭐와 관련된 거냐면 19세기 일어났던 쌀폭동과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건강상인과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동막의 여객주인 김자순이 소 짜고 뭐냐면 쌀값 올렸다. 그 쌀폭동이 일어났다. 그 내용들인데, 자, 이전에 강상 및 싸전 사람들은, 강상은 이제 경강상인 집단들이고 싸전은 쌀을 갖다 파는 상인들 얘기하죠. 사람들은 형주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초기하고 분부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형주에 보고한 바를 들으니 동막의 여각주인이었던 김재수는 실제로 강상의 주무자로서 그 곡식을 감추고 물을 섞는 두 가지 제도. 이게 뭐냐면 물을 섞는다는 건 뭘까 이거는? 이거는 그 일종의 쌀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부피가 늘어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kg를 500g으로 이제 물을 부어서 1kg, 2kg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파는 거야. 예, 이거 부정 판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물을 섞는 두 가지 제도 모두 적발되어 여러 사람들이 미움을 사게 되었고, 간사한 행동을 한 현저한 정상이 있어 사안에 따라서 이미 수개로 정했습니다. 함의전 사람, 이것도 일종의 쌀상인이죠. 전종고는 쌀이 있으면서 팔지도 않으면서 할 말이 없다고 공초하였고, 그 다음에 도성 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집에서 밥을 짓지 못하는 지경에 이렇게 했으니 난동을 부리는 사람의 병고는 그 가게다. 이때 난동이라는 건 뭘까요? 아까 아침에 쌀폭동을 얘기한 거죠. 19세기 일어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쌀폭동이 그 당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그걸 초대한 상인들 집단이 뭐다? 경강상인들이고, 왜 그들이 해서? 건강상인들이 매점 매석, 도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해통공 이후에도 그 신해통공의 의도안과 달리 도고는 계속 남아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세요. 요 부분을.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장을 마쳤고, 다음 장 가면 이제 민간 자본과
공업과 이제 뭐냐면 강산업 이거는 뭐냐면 강형수공, 민간수공, 그 다음에 이제 선대제 그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그 당시에 조선후기 때는 수공업이 발달됐어. 수공업이 발달했던 것이 두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되게 보면 금속 제품들이야.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갖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필요하겠지. 철, 구리 이런 것들이.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은강이 많이 개발이 되는데 은강이 왜 개발이 되냐? 그 당시 강상업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대청무역 때문에요. 그 당시 명가 마찬가지 청나라도 뭘로 결제했죠? 은으로 결제됐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들이 어디를 거쳐서 다 중국 갔어. 그다음 중국에 가야지 많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동전이 많이 만들어진 건 뭐냐면 은전이 아니라 동전이 많이 만들어진 거는 은이 다 어디로 갔기 때문이야. 중국에 갔기 때문에 대신 동전 쓴 거고. 꼭 심지어는 일본의 은조차도 우리나라 거쳐갖고 어디로 간 거야? 다 중국 건너간 거야.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의 은값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은 이제 알겠지만 보통 금과 은의 비율이 국제 시세가 보통 10대 1, 5대 1 그런데 여기서는 3대 1이야. 그러니까 은값이 상당히 비싸니까 은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금을 가지고 뭐냐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팔면 상당히 이득을 얻겠죠. 그래서 그 세계의 은이 어디에 집중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는 다 그 중국에 집중해요. 그래서 멕시코나 그다음에 일본이나 심지어 우리나라 은도 여기 다지. 그래서 은강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 강상업이 발달했는데 그때 이제 강상의 주체는 강형수공업이 아니라 주로 뭘까요? 민간수공업이야. 그래서 그 민간수공업의 발달 과정이 이제 얘기를 할게요. 강형수공업과 함께. 그러면 이제 요걸 읽기 전에 좀 정리할 걸 이제 필요해요. 왜냐면 그 조선시대 그 강상의 발달 과정을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심화교재 25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그 15세기 때부터 해서 18세기 후반까지 이 뭐냐면 조선시대 강상업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봤어요. 표를 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15세기 보면 이 조선 초기 때죠. 여기 때는 이제 국가가 강산을 경영해요. 예. 간형수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종의 지방수행관이 도회관이 돼서 일종의 요역의 일정으로 해서 민들 동원해. 근데 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노동강도가 세다 보니까 도망을 가요. 예. 저항도 많고.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16세기 때는 너무 도망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는 직접 동원하는 것보다는 미와 포로 이제 대납을 하게 돼.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사람 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특히 그 당시에 강상 경업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발달된 게 뭐냐면 은. 그래서 대명무역에서 은이 결제 수단이죠. 그래서 은강이 본격적으로 개발돼요. 그래서 돈이 되니까 민간 자본이 참여하고 되고 그때 발견된 것이 뭐냐면 해치법이에요. 해치법은 뭐냐면 은하고 납하고 같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은을 얻으려면 납을 분리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은은 결제 수단 쓰이고 납은 나중에 이제 총을 만들 때 지금은 없었지만 이제 탄환을 만들었어. 그래서 납으로 예전에는 탄환을 만들었거든요. 총알을. 근데 지금은 총알 못 만들죠. 왜냐면 납으로 만든 총알은 이게 박히면 이제 상처가 상당히 커져가지고 썩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인도적인 목적에서 동으로 만든 총알을 납으로 만든 건 동으로 먹는 죽는 것보다 똑같은 건데 총알을 맞으면 되게 뭐냐면 고통스럽게 죽나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은하고 납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필요한데 예전에는 이게 되게 힘들었어. 근데 해치법이라 해가지고 이게 은과 납을 쉽게 분리시켰어요. 근데 이 해치법이 일본에서 오히려 더 뭐냐면 전파돼 갖고 이용했죠. 일본은 그 당시 세계 은강산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은 생산량에. 전국 시대다 보니까 은강을 개발해 갖고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해치법이 일본에 가서 오히려 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은강 개발이 활발해졌다. 이게 이제 예전 동아시아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치법은 좀 외워두시면 필요가 있어요. 해치법. 자, 그 다음에 양난이 끝난 후에 이제 17세기 넘으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국방력 강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총을 만들기 시작해. 조총이나 하약을. 그 조총과 하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철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얻어야 될 거냐. 그러다 보니까 강산개발을 누가 하냐면 주로 처음에는 각 고을에서 위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 고을에서 이제 그것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당시 조총 하약 책임이나 이런 것들 납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철이라는 걸 생산 못하니까 특정 상인이나 수공업자에 무기 위탁을 했어. 그러다가 이게 이제 효율적이 못하다 해가지고 오군형을 이관을 시켜. 그래서 오군형에서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해. 조총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조총과 대포를 만들려니까 이제 또 뭐가 필요해요? 아까 철이라든지 납 같은 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오군형에서 강간제도를 이제 이용해서 강간을 파견해갖고 전국에 이제 그 납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산, 철강산들을 다 뒤져가면서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그 17세기 때부터 설점 수세제가 바뀌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설점 수세는 뭐냐면 설점이란 뭐예요? 점이란 뭐죠? 여기는 강산업을 관련된 시설물을 말하죠. 그리고 수세라는 건 세금을 걷는 거야. 그래서 설점의 주체, 그 강산 시설물이 누가 설치하냐? 그 다음에 세금은 누구나 걷느냐? 그에 따라서 설점의 주체와 수세 주체에 따라서 이 설점 수세는 세 가지 나눠. 체은간제, 별장제, 물주제. 그래갖고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시작된 것이 호종 때 시시한 체은간제야. 그래서 이제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은과 납이 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은채굴권은 징수권 누가 갖고 있냐면 호조가 이관을 해요. 그래서 있고 이때 은강사는 이제 설정은 부상대고들을 이제 참여시키고 수세는 중앙에서 파견된 채은간이 이제 세금을 걷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예전에 조선 초기처럼 민을 동원해가지고 강산 개발할 경우에는 피역 저항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부상대고들 상인 자본을 끌어다가 일종의 아웃소싱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냐. 근데 정부의 의도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17세기 초는 아직까지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인들이 이 강산 경험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본이 축적되지 못했어.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나채굴권과 징수권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 강간제도처럼 오군형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납은 뭐하고 관련된 거야? 총알 만드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데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숙종 때 별장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17세기 후반이죠. 그래서 은납 징수권을 다 호조에서 통합이 돼요. 예, 그리고 그 당시 한양 부상대고와 호조가 유착돼서 별장을 파견돼. 별장이 뭘 하냐면 설정과 수세를 다 담당해요. 경영은 두목이하고. 그리고 이제 18세기 이제 넘어가면서 민간 자본들이 형성이 된 거야. 근데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조금씩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누가 맡고 있는 거야, 이제는. 별장들이나 부상대고들이 맡고 있죠. 서울대 부상대고들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이제 그 상인 집단들은 불만이 생기고 상인들은 지방 관료들은 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기껏 지방에 와가지고 중앙에서 이 당시 호조나 한양 부상대고나 건세가들이 별장을 파견해서 뭐냐면 그 강산을 개발하고 거기서 얻은 그 이익을 다 어디로 가져가는 거죠? 서울로 가져간 거죠. 지금 뭐 CGV나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그 지방에서 얻은 돈을 다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서울로 가져오잖아. 그래서 지역상권이 그거 좀 약간 죽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몰래 파는 잠체가 성해. 잠체는 사채하고 달라. 사채는 뭐냐면 민간이 하는 거고 잠체는 그 중에 몰래 정부 허가 없이 갖다 파는 거야. 그래서 지방관료 비율에서 지방 상인들이 뭐냐면 잠체를 이제 개발하게 되고 이게 또 돈이 된다니까 농민들이 일은 안 하고 다 어디에 몰리는 거야. 강산에 몰리게 되니까 그날 강산 개발 금지령을 공포해요. 18세기 중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는데 아무리 처벌해도 대역이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18세기 때 영조 때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이 물주제예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물주제. 자, 물주제는 종조의 별장제를 폐지하고요. 설점은 상인 물주들이 호조의 승인안에 상인 물주들이 하고 세금은 수령이 징수해서 그러니까 수령이 이제 세금을 징수해갖고 거기에서 얻은 반은 중앙에 납부하고
반은 지방에 이제 세금으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때 그 상해 물주들이 직접 강산 개발을 하는 돈은 대주지만 강산 개발이나 경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해 물주들은 자금만 대주고 실제 강산 개발과 운영은 누가 하냐면 덕대가 해요. 용주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분리돼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당시 또 그거에 대해서 덕대가 하고 그 밑에 또 그 실제 일은 뭐냐면 덕대가 하는 게 아니죠. 덕대는 경영만 하고 그 밑에 헐주가 있고 일종의 십장이 있어. 십장이 감독가 돼. 그 당시 이제 그 여러 가지 별패, 영군, 강군 이런 전문적인 허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과 경영이 분리하고 각 공종이 허업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것은 일종의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자본주의 시스템. 자,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자, 설정수세제는 호종 때부터 해서 언제까지? 고종 때 까지 이제 실시했던 제도인데 초기 이게 설정수세제는 설정의 주체와 수세의 주체에 따라 세시로 나눈다 그랬죠. 1시기는 채은간제로. 채은간제는 설정은 누가 하죠? 부상되고. 그 다음에 수세는 누가 해요? 채은간. 그리고 별장제는 설정수세제는 누가 하죠? 그 당시 별장. 중앙에서 박용돼. 그 다음에 물주제에서 설정수세제는 수세는 누가 하죠? 수령. 수령이 직접 징수하고. 그 다음에 설정은 누가 하죠? 상인 물주. 그리고 운영은 누가 하죠? 덕대. 이렇게 이제 뭐냐면 요약을 해갖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인지 그 다음에 그 뿌셈이라는지 뭐 한 통 보면 좀 정리가 안 돼 있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사전, 그 브리팅할 사전을 보고 여러 책을 보고 정리를 쭉 해왔어요. 한번. 그래서 요 폰을 보고 하면 시기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야. 그래서 서로 섞여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보셈에서. 자, 예전에 한번 간형수공업에 대해서 얘기해봤죠. 간형수공업은 이제 공장에 등록된 장인들이 그 간형수공업자들 복무하면서 제품을 생산해서 운영하는 체제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것처럼 이제 3번 제도 해가지고 운영됐죠. 그래서 이 장인들은 공장에 등록돼 있고 3분의 2 정도는 자기 물건을 갖다 팔지만 3분의 1은 뭐예요? 그 간형수공업에 가갖고 일을 해주고 그 중에 좀 남아도는 그 물건들은 공장사를 납부하고 또 시장에 갖다 팔아요. 대신에 이든 직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죠? 분야에 빠지는 그런 것들이죠. 자, 하여튼 이의 정보는 이들 간장되게 보인을 붙여주고 극보제와 잡다한 구적을 특히 군역 같은 걸 면제해주는 복호제를 실시하고 체하직은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관리자들급은 체하직을 둬서 해서 체하직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 기간제, 그러니까 임시직이야. 그러니까 정직처럼 이게 뭐냐면 매번 녹봉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 일할 때만 주는 거야. 계약직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16세기 이후에 국역체제의 전반적 행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직역하고 군역하고 연결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호환이 되는 거죠. 근데 16세기 들어가면 이제 군역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뭘로 바꿔요? 면포 대납을 하잖아. 이걸 이제 군적 수포제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직역도 어떻게 돼요? 교환되니까 무너지게 돼. 그래서 대신에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 것보다는 동원돼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뭘 제시하냐면 면포를 이제 제공해 정부에. 그래서 대신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납포장이라고 해요. 납포장. 납포장.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국가 재정의 부족, 체하직 같은 것 수요나 근로지급도 중단되니까 간청수공의 이탈이 더 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양날을 거치면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더 두드러지게 되고요.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강형수공업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민영수공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수공업 제품들은 어디에 사는 거야? 시장에서 사들여. 다만 일부 뭐 무기라든지 화폐 제조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직접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 17세기 이후에 간형수공업자들은 이탈하여 장인들은 국가에 단지 장인세만 납부하고
이제 독립된 수공업자들로 경영자로서 혹은 민간 수공업자로서 기술 노동자에 포섭되었다. 자, 이들 민간 수공업자들, 즉 사장들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간장들, 그러니까 간형수공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우수하며 결국에는 나중에 것처럼 정부는 몇몇 물종들, 아까 그 무기라든지 그다음 화폐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만들면 안 되죠. 이런 걸 제외하고는 모두 사장의 이임에서 고용제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냐면 시장에 가서 사는 식으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선대제 보죠. 자, 민영수공업이 이제 발달되면서 두 가지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하나는 상인 자본이 상품 수공업자 생산 판매하는 양상, 그 상인 자본이 수공업품을 생산 판매하는 양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대제라고 해요. 선대제. 자, 선대제라는 건 뭐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 보이고, 일본에서 보이고, 유럽에서 보여. 그래서 이 선대제라는 것은 일종의 상위 물주가 있어요. 상위 물주. 네, 상위 물주. 이 자본력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수공업자들에게 뭘 제공해주면, 그 당시 직기라든지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을 제공해줘. 그럼 수공업자들 그걸 자기 기술력 통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선대지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이 수공업자들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작업 공간이 자기 집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A 수공업자는 뭐 예를 들어 그 직포를 하면 뭐 어떤 수가 뭐냐면 그 면지국 같은 거면 면지복 같은 거는 이제 어떤 실을 뽑는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실을 짠 직포, 염색, 그 재단 이런 공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정들이 한 곳에서 공장처럼 일관된 작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업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작업 공간에서 자기 집에서 각각 만들어. 그래서 그걸 상해 물주에게 넘겨주면 또 상해 물주가 다음 공정에 넘겨주고. 그래서 상해 물주는 직기나 원료나 이런 각 공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시합을 해가지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최종 완성품을 상해 물주가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해 물주는 일종의 자본이나 각 공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총지휘하고 그거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을 상해 물주도 해요. 이게 뭐라고 한다? 먼저 기계나 직기나 원료를 대여해준다 해서 선대제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상인 자본을 중심으로 한 상업 자본의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선대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 선대제 시스템에서 수공업자들은 상인 물주들에게 종속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상인 물주들이 자기가 직기나 그다음 원료나 이런 걸 수공업자한테 대주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 개입을 하려고 했냐? 그거는 안정적으로 싼 값으로 뭘 확보하기 위한 거죠?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시장의 가격 경쟁을 높이려고 이런 선대제 시스템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일부 사장들 자신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생산하는 것도 있었다. 독립수공업자들이라고 하죠. 독립수공업자. 그러니까 상인 아까 언급했던 상인 물주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기가 자본을 가지면서 그냥 물건을 갖다 파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좀 그 매뉴팩처, 공장제 수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요거 연결시켜서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선대제에서 좀 더 발전된 것이 상업자본에서 더 발전된 것이 이 독립수공업자들이 활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뭐가 연결되냐면 산업자본과 연결돼요. 산업자본. 산업자본은 다르죠. 산업자본은 유통을 통해서 돈 추정하는 거고 이게 좀 더 발전되면 뭐가 되죠?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이익을 얻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가지 양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이제 제 대세가 어딜까요? 당연히 상인 자본들이 수공업을 생산 판매하는 양상, 선대지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자가 상당히 주도적이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일부 나타난 독립수공업자들도 결국에는 금난 정권 이후에는 이 상인 자본에 포섭이 돼갖고 뭐냐면 종속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한번 보면 전자 그러니까 이제 상인 자본이 수공업 생산 판매 양상을 보면 조선 후기에 도시경제가 발달하면서 수공업품의 수요가 증가되자 시장 상인들이 수공업품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에 시장상인들은 자신들의 경제력과 금단 정권이라는 걸 특권을 이용해서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를 독점을 하면서 사장들이 자신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길을 봉쇄하려고 했다. 즉 시장상인들의 전매권으로 사재기한 원료를 장인들에게 제공하여 그것을 상품으로 제조하게 한 뒤 장인에게 일정한 임금만 지급하고 그 제품을 전부 인수하는 선대제가 나타났다. 더 나아가서 시장상인들 장인을 직접 고용하여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 즉 상업자본에 의해 상품 생산도 이루어졌다. 자, 후자는 경우 일부 장인들은 상인자본의 분리에 벗어나 스스로 독자적인 생산자나 판매자로 성장하고 있었고, 이러한 장인의 독립 형상은 철기와 유기 제조업에서 나타났다. 솥을 만드는 수철장의 경우 안성, 나청 등 유기 명상지의 수공업자들은 임노동자를 고용해서 제품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기까지 하고, 이런 제품 판로가 확보하고자 시장상인과 치열한 분쟁을 벌이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후반에 나타난 이어전, 도자전, 상전이 대표적이다.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상전인데, 요 상전 상인들은 좀 약간 이상해요. 이 사람들 원래는 수공업자 집단에 출발했다가 시장상인으로 변화된 집단지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이 과정에서 이제 시장상인과 수공업자 간에 뭐가 일어나죠? 경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시장상인들은 이들을 뭐라고 해? 수공업자들 난제라고 이제 뭐냐면 호칭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공업의 발달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나타나고, 농촌은 주로 자영수공업자들이 성장하고, 농가 부업을 중심으로 이제 수공업도 전환을 해요. 그리고 자연수공업에 의해서 성장에 앞선 곳에 수공업 중에 점촌이 있는데, 점촌이라는 건 뭐냐? 한 직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아. 그러니까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들 종이 마을 형성하고, 뭐 기안을 만드는 그 기술자는 다 기안을 만든 있고,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살다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분업을 할 수 있죠.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점촌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대표적인 점촌을 보면 철기전, 유기전, 자기전, 와기전 등등등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농촌의 부업수공업은 면직업, 경직업, 모시, 마직업 등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종전의 자가수요와 조세 납부를 위해 생산됐던 정도에서 벗어나 점차 상품 생산 단계에 접어들어 이를 전업으로하는 농가가 증가됐다. 그 과정에 지포기기도 개량이 추진되었다. 뭐 등등.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 수공업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자,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뭐도 발달됐냐면 그 원료를 대는 강업도 발달했죠. 그래서 그 강업의 발달 부분은 제가 아까 이제 도표에 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고, 좀 쉬었다가 요 강업 부분 할게요. 예.